2012년 3. 월 대한민국의 가장 분주하고 활기찬 교통 중심지 중 하나인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잊힌 채 시간의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낡은 수화물 보관 구역을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녹슨 금속 사물함줄을 철거하던 중작업자들은 마지막 하나가 굳게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물함은 1999년의 어느 흐릿한 날 원년치 요금이 현금으로 선납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쇠지렛대의 강한 힘에 문이 튕겨져 열리자 유행이 지난 짙은 갈색 가죽여행 가방이 드러났습니다. 가방은 마치 13년 동안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옷이나 가치없는 물건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타임캡슐이었고 잊혀진 비극에 대한 말없는 증거였습니다. 안에는 한 남성과 여성의 옷 몇 권의 책선으로 쓴 악보 몇 장 그리고 천으로 감싼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기장 불안으로 가득 찬 마지막 손글씨가 1999년 강릉의 한 해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한 젊은 부부의 운명을 뒤바꾸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 가방 안에 굳게 잠겨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현대범죄사에서 가장 오싹하고 잊히지 않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은 격동과 상처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온 나라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인들이 IMF 위기라고 부르는 경제적 지진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1999 연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높은 실업률 대기업의 연쇄 부도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을 뒤덮은 불안감이 만연했습니다. 번영과 안정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 난 듯 보였습니다. 당시 기술은 오늘날에 비해 매우 초보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주로 사업가들을 위한 비싼 벽돌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느렸고 가정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삶은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 고수백만 개의 디지털 눈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의 평화로운 해변 도시 강릉의 삶 또한 시대의 흔적을 짙게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릉은 목가적인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였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가 있었습니다. 보안 및 미디어 시스템 또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경찰 시스템은 헌신적이었지만 현대적인 수사 장비와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CCTV는 사치품으로 몇몇 은행이나 관공서에만 설치되었을 뿐거니나 기차역에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는 주로 목격자 진술과 전통적인 법의학적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 문화는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가족의 가치가 최우선 시대였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녀가 가족의 동의 없이 결혼과 같은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종종 깊은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젊은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즉시 전국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추적할 명확한 단서가 없을 때빛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한 잠적으로 쉽게 치부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안한 사회적 배경과 제한된 기술 속에서 윤재선과 박소연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10년 이상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되기 13년 전 1999년 여름 윤재선과 박소연은 사랑의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7세의 윤재선은 열정적인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키는 약 180cm의 다부진 체격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졌고 항상 낡은 필름 카메라를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재선은 내성적이고 다소 낭만적인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며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스튜디오를 여는 것을 꿈꿨습니다. 25세의 박소연은 강릉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키는 약 168cm의 가녀린 몸매 길고 검은 생머리에 항상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똑똑하고 친절하며 문학과 시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선의 작품에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독서 클럽에서 만나 빠르게 영혼의 교감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소연의 가족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했던 그녀의 부모는 재선처럼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사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을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자신의 사랑을 굳건히 선택했습니다. 최근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함께 서울로 도망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모아 돌아올 날을 기약하지 않는 떠남을 준비했습니다. 소연이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로 남긴 마지막 말은 나랑 재선 씨 아주 먼 곳으로 갈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행복할게.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 1999년 8월 15. 이른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강릉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경포 해변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재선과 소연에게 그날은 해방과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꿈이 담긴 큰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비밀리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해변으로 가서 고향 도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서울에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선은 자신의 카메라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소연의 마지막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해변의 몇몇 노점상들은 젊은 커플의 모습을 기억했는데 그들이 매우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정오 무렵 재선의 절친한 친구인 강민호가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민호는 부부의 도피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들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소연의 가족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인근 도시의 기차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가 횟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대화는 평범해 보였고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들은 함께 민호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윤재선과 박소연의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며칠 후에 나타났습니다. 소연의 절친한 친구는 그녀로부터 아무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재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역시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소연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의 부모는 딸이 재선과 함께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토라져서 곧 돌아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부부를 기차역에 데려다 주었고 그들이 서울행 기차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소연의 가족은 창피하고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 서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서울로 가서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거의 한 달 후 모든 수색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소연의 가족은 마침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수색의 골든타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 역시 부산 사건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초기 현장이었던 해변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수사는 강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그들을 기차역에 데려다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부부의 재정을 조사했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저축을 모두 인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은 점차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결국 미제 사건 파일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그것이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고 딸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고 자책했습니다. 13년 후 2012년 3. 월서울역에서 발견된 여행 가방은 잊혀진 듯했던 사건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서울경찰이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들은 즉시 강릉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강력범죄 수사팀이 다시 꾸려졌고 누렇게 바랜 일기장 페이지들은 새로운 수사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대부분은 소연이 재선에 대한 사랑을 담은 달콤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페이지는 불안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소연은 재선의 절친한 친구인 강민호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민호 씨는 나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녀는 썼습니다. 그는 항상 나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 재선 씨는 그를 완전히 믿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도망치기 전날 밤에 쓴 마지막 일기는 수사관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떠난다. 민호 씨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아주 나쁜 예감이 든다. 마치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다. 제발 모든 것이 내 상상이기를 바랄 뿐이다. 일기장은 강민호를 목격자에서 주요 용의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삶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강민호는 강릉에서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옛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사관들의 손에 피해자 자신의 증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9년에 민호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랫동안 소연을 짝사랑했고 친구를 극도로 질투했습니다. 경찰은 민호가 부부의 도피 계획을 이용하여 잔혹한 음모를 실행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고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1999년에 민호가 작은 어선단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찰은 끔찍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가 그들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첨단 소나 장비를 동원한 몇 주간의 수색 끝에 수색팀은 선박 통행이 잦지 않은 지역의 해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인양해 보니 그것은 심하게 부식된 낡은 자동차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두 구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적 검사 결과 그것은 바로 윤재선과 박소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민호가 두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채로 차를 바다에 밀어넣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자 강민호는 마침내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부부를 외딴 부두로 유인한 후 차를 바다로 밀어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돈을 훔쳐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그 죄를 안고 살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 위에 자신의 경력과 행복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여론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강민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3년간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재선과 소연의 가족은 마침내 자녀들을 위한 정의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강민호는 복역 중이며 피해자들의 가족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과 일기장은 결코 묻힐 수 없는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윤재선과 박소연의 이야기는 사랑, 배신 그리고 13년 동안 바다에 의해 지켜진 비밀이 마침내 잊혀진 여행 가방 속 일기장에 의해 밝혀진 비극입니다.